중국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되게 힘들어졌는데 베트남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 베트남이냐. 인근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실 생각은 없느냐. 이때다 싶어서 특히 호주 쪽하고 싱가포르 쪽에서 최근 베트남의 부동산 물량들이 한 30에서 40%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하반기에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베트남 라이징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대중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그 대안으로 뭐 인도도 생각하고 뭐 인도네시아도 생각하지만 이 베트남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이후에 과연 베트남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믿고 갈 만한 나라인지 냉정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베트남이 혹시 이제 지금의 중국처럼 뭔가 투자하기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나라가 돼서 뭐가 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현재 베트남에서 자꾸 문제가 됐던 이유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서조차도 베트남에 대한 걸 문의를 줄 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중국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되게 힘들어졌는데 베트남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베트남이 친중 정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어떤 탄압을 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큰 리스크잖아요. 근데 어느 신흥개발 국가에나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그런 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이 투명성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베트남 역시도 그런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점점점 개선되고 있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서의장이 끊임없이 부패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완벽하게 마음에 안 들고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적인 정서가 통하기도 하고 약 9,000개의 한국 기업들이 이미 30년 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한국 기업하고 일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건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이 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뭐 인근에 지금 베트남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인도는 뭐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지만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도 많고 뭔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굳이 세 나라에서 꼽으면 베트남이 제일 빠릅니다. 네. 베트남이 제일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가 베트남이 친숙해져서 그런지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한 정도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 특히 뭐 인도네시아 떠오르고 있는데 뭐 여기 진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고 아세안 국가들 진출이 좀 늦고 좀 더뎌진 거 이 베트남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제가 베트남에서 계속 지내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이 너무 몰빵한다고 하는 것은 전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중소기업자분들에게는 첫 질문 이렇게 해요. 왜 베트남이냐? 인근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실 생각은 없느냐? 그러면 그분은 좀 당황하죠. 베트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이야기 먼저 하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레이시아 인구가 3,500만밖에 안 되는데요. 3,500만이면 충분히 괜찮은 인구인데 자꾸 1억 단위를 생각해요. 중국에서의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도 히잡을 둘러싼 무슬림보다는 화교들의 소비력은 우리나라 중산층과 비슷해요. 그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호주나 캐나다, 영국계에서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도 높고 의사소통도 영어로 하는 게 좋아서 직원들 뽑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매니저 레벨 정도 되면 영어도 하고 매니저 레벨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더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그 소비재 쪽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를 타고 싱가포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까지 시장을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이제 해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베트남도 태국도 진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말레이시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많이들 꺼려하세요.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고 자꾸 이야기만 듣는 거와 겪어본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겪어보시는 게 그렇게 해외 사업 자체가 어딘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나라들도 특히 말레이시아는 저는 좀 특히 소비재 쪽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베트남을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건 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베트남 취재 갔을 때 워낙 오래전이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패한 경찰, 네, 교통경찰. 네, 네, 네. 단속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한 30분을 끄는 거예요. 네. 목적이 분명한 거죠. 네. 자, 그런 어떻게 보면 부패한 구조도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점점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있을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인프라들도 이런 것들이 과연 베트남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진짜 포스트 차이나로서 역할을 할 만큼 베트남이 그 사이에 많은 개선이 있었는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에서는 특히나 중국을 절대 베트남이 대체할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정말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분할해서 좀 대체를 할 부분 정도인 건데 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통경찰에 뭐 부추를 이렇게 뺐더니 거기서 뭐 돈이 우수수 나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신흥 국가를 제가 이제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카지노 관련된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네. 필리핀. 필리핀은 지금도 돈을 주면 경찰들이 오토바이로 캄보해 준다 그러죠. 네, 네. 그게 가능한 나라잖아요. 네, 네.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고 아직까지 뭐 좀 그렇게 부패한 경찰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베트남의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유튜브에 보면 어떤 게 올라오냐면 그런 교통경찰이 있으면 찍어버려요, 영상으로. 오, 진짜 많이 네. 달라졌군요. 그래서 그걸 올려버려요. 네. 그러면 그 경찰이 막 당황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으나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베트남 당서기장인 쫑서기장의 그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요즘 이제 계속해서 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방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체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이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다. 끝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의 투명성은 없으나 쫑서기장이 그렇게 부패 척결 운동하면서 그 국제기구의 투명성 지수는 40계단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네. 100위권 바뀌었다가 이제 100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로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래도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충분히 많이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간 건 맞아도 그 뒤에 뭐 일본, 중국, 뭐 네. 싱가포르까지도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쟁 환경이 훨씬 더 치열해졌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은 또 수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 유럽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수출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베트남도 요즘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이때다 싶어서 특히 호주 쪽하고 싱가포르 쪽에서 최근 베트남의 부동산 물량들이 한 30에서 40%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하반기에 더 떨어질 거 생각하고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는데 글로벌 신용평가에서는 피치가 베트남 뭐 부동산 관련된 거 위기는 좀 한풀 꺾인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뭐 안정적이다, 뭐 긍정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려는 되나 그래도 많이 위기가 넘어간 것 같다라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최고다까지는 아닌데 베트남 이외에 어느 나라가 괜찮나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베트남이 괜찮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계 자본들이 유럽과 EU와 베트남이 FTA 하면서 무역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EU 쪽에서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개발도상국가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창 노력할 때 IMF 외환 위기를 맞이했고 많은 나라가 거기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진짜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위기론도 되게 많았는데 네. 좀 물러난 것 같지만 여전히 또 그렇게 맞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쯤은 다 한번 위기 겪었어. 네, 네. 요거 베트남도 이제 경고해야 될 그런 시기야.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 베트남 위기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근에는 그래도 좀 잠잠해졌는데요. 불과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IMF 설부터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소 과장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좀 났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베트남이 외환도 늘어나고 환율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시장을 정부가 꽤 깊숙이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외환 개입을 많이 하면 미국 재무부에서 가만 안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관찰 국가로 지정을 하려다가 결국은 철회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필요한 파트너이다 보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굳건하게 버텨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좀 빼주는 것 같아요. 특혜를 좀 주는 것 같고 그 덕에 베트남 좀 최근에 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좀 버티고 있고 그리고 2달 사이에 금리를 0.5, 0.51%에서 3번이나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거 아니냐까지 말 나왔는데 그 덕에 돈이 좀 풀리면서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심각한 부도기가 좀 한풀 꺾이면서 좀 이렇게 유예돼 가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의 대출도 좀 손통이 트이면서 요즘 좀 다시 좀 따뜻한 온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제조업 국가들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제조업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그런 부류에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히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의류 쪽이잖아요. 근데 작년 4월부터 미국에서의 주문량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신발 의류 제조업체 쪽의 노동자들이 작년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약 17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예요. 그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공장에서 그만두더라도 옮길 일자리는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실업률이 2.3% 정도 완전 고용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촌에 있기도 하고 일자리 많이 찾아보고 있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이 희망하는 급여가 예전에는 막 한없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좀 위기를 맞고 있긴 한 건 분명한데 다행히 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또 집에 조그맣더라도 금붙이든 달러든 이것도 쟁겨놓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경기 위기가 오고 그러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때? 하고 물어보면 고향 가서 농사 짓고 뭐라도 팔면 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도 팔면 돼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 여행을 가보시면 국도변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과일을 팔든 생수를 팔든 과자를 팔든 뭔가를 팔고는 되게 근면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다른 동남아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베트남 사람들이 자구책을 스스로도 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가 뭐 사이클을 타니까 제조업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때가 이제 조만간 다시 도래하겠지만 문제는 그 도래할 때 인도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서 야 지금 글로벌 자본들이 어차피 내가 모르는 동네 새로 들어갈 거면 인도 가자 이럴까 봐 이제 베트남에서 혹시 어떤 경쟁자로 사이즈가 워낙 다르니까 인도가 떠오르는 경우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베트남은? 아무래도 IT 전자 쪽으로는 또 금액 자체도 워낙 다르고 해서 인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런 이야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이제 대만 업체들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옮기지 말고 태국으로 가자. 왜 자꾸 베트남으로만 가냐. 인프라도 훨씬 부족한데. 근데 애플 쪽에서 했던 이야기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베트남이 더 좋아. 왜냐하면 지금도 주요 부자재나 원료는 중국에서 넘어와야 돼요. 그거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의 자신의 중국 생산 공장에서 핵심 원료들은 다 베트남으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또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계속해서 중국을 너무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베트남이 제일 수입을 많이 해오는 나라 1위 수입국가 1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이 오히려 중국과의 이 국경이 또 맞닿아 있고 육로를 통해서도 오고 가고 하는 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이점은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로 가는 거를 뺏어올 만큼의 아직은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계 이 전자업체들 특히 요즘 또 반도체 패킹 관련된 걸로 해서 베트남에 지금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인도만큼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베트남으로 투자가 인도 못지않게 들어올 거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워낙 오래됐고 또 그동안 쌓인 투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베트남에 투자해서 뭔가 남은 시장이 있는지 우리 한국 기업한테 이런 질문도 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하면 못 사는 나라니까 한국에서 한 20, 30년 전에 팔던 걸 갖다 팔면 되지 않을까? 야, 베트남이 뜬다는데 하고 막연하게 가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큰 대기업들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이 거품이 껴있는 부분에서 실패도 하고 또 마침 코로나 터지면서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아있거나 요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오고 꽤 한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잘해오신 분들이 요즘 베트남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준비 없이 들어왔다가 그런 큰 뭐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나름 준비도 하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막연한 기대와 지금의 베트남에 대한 기대는 또 좀 다르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에 대해서 이 기대치가 대폭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베트남의 직원들도 지난 10년 동안의 직원들의 변화가 많은 게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온 베트남 친구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양질의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냥 순수 국내파라 하더라도 예전 친구들보다도 영어도 곧잘하고 이 글로벌 마인드도 있고 적극적으로 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80년대생들, 70년대 후반생들이 주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1975년 전쟁 직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부머들의 태도와 이 친구들의 이제 조카나 자녀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이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 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베트남 라이징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